50대, 60대라면 한 번쯤 이런 상상을 해보셨을 겁니다. 은퇴 후 배우자와 함께 평온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며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삶.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 열심히 일하며 준비한 노후가 막상 은퇴하고 나니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로 산산조각 나는 일이 허다합니다. 배우자와의 갈등, 경제적 불안, 그리고 막막한 하루하루의 연속. 특히 놀랍게도 10상 중 7상의 은퇴 부부가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준비 부족으로 인해 무너지는 노후의 현실, 이제는 눈 감아서는 안 될 때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충격. 은퇴 후 70%의 부부가 이렇게 무너진다. 50대와 60대, 지금 은퇴를 준비하거나 이미 은퇴를 경험한 분들이라면 은퇴 후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노후와 실제 현실은 너무나 다를 때가 많습니다. 특히 은퇴 후 부부 생활의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문제들을 동반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부부들이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0상 중 7상이 충격적으로 무너지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불안. 돈이 없으면 관계도 무너진다. 첫 번째 문제는 바로 경제적인 불안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들거나 아예 끊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시작됩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자녀들의 지원 요청은 부부 사이의 갈등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사례 1. 50대 후반의 김씨 부부는 은퇴 전에 노후 준비를 충분히 했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은퇴를 하고 보니 자녀들의 결혼 자금과 대출 상환, 생각보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 잔고로 인해 매달 적자로 전락했습니다. 김씨는 가계비를 줄이자고 했지만 배우자는 노후에 쪼들리며 살바해야 지금이라도 쓰면서 살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국 잦은 다툼 끝에 두 사람은 각자 따로 살게 되었고 경제적 불안은 부부 관계마저 무너뜨린 원인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은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넘어 부부 간의 신뢰와 협력을 깨뜨릴 만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집니다. 은퇴 전 경제적인 준비가 부족했다면 은퇴 후의 갈등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2.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 갈등. 두 번째로 흔한 문제는 은퇴 후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며 갈등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각자 직장에서 시간을 보내며 자연스럽게 생기는 개인 공간이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24시간을 함께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서로의 사소한 습관부터 생활 패턴까지 모든 것이 부딪히는 순간이 많아지죠. 사례 2. 박씨 부부는 은퇴 전 서로를 배려심이 많고 다정한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박씨는 집에만 있으면 뭐라도 해야지라는 이유로 아내의 하루 일과에 끼어들었고 아내는 이를 잔소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박씨는 자신의 의견을 단순히 조언이라 여겼지만 아내는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매일 사소한 다툼을 벌이게 되었고 행복한 노후 대신 냉랭한 공기가 흐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의 생활에 대한 기대치와 개인 공간이 부재할 때 부부의 관계는 점점 삐걱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은퇴 후에는 함께 있는 시간을 잘 조율하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3. 건강 문제로 인한 부담과 스트레스. 마지막으로 건강 문제는 은퇴 후 부부 사이를 무너뜨리는 또 다른 주요 원인입니다. 은퇴 후에는 나이가 들면서 크고 작은 건강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배우자 중 한 명이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 다른 한 명이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다는 점입니다. 사례 3. 정씨 부부는 은퇴 후 시골로 내려가 소박한 농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남편이 허리 디스크로 인해 거동이 불편해졌고 모든 농사일과 집안일은 아내의 몫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남편은 자신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점점 말을 줄였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불만만 쌓아가며 소통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는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넘어
부부 간의 역할 분담과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은퇴 전부터 철저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제적 준비는 필수입니다. 은퇴 후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하여 미리 생활비를 절약하고 현실적인 노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산 관리와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배우자와 함께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세요. 은퇴 후 달라질 생활 패턴에 대해 미리 논의하고 함께 보낼 시간과 개인 시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서로의 기대치를 이해하고 조율하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핵심입니다. 건강은 함께 준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은퇴 후 건강 문제는 부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함께 운동하거나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 등 건강관리를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은퇴 후 부부 생활은 도전의 연속일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하다면 은퇴 후의 삶은 갈등과 고통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부부가 함께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이 행복으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부부 관계를 망치는 3가지 함정과 해결책. 은퇴 후 부부 관계는 누구에게나 큰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문제, 시간의 변화, 그리고 건강 문제는 단순히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아니라 많은 부부들에게 관계의 균열을 가져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문제들은 미리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의 시각에서 은퇴 후 부부가 겪는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심층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경제적 갈등. 은퇴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진실. 경제적 문제는 은퇴 후 부부 관계의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특히 수입이 감소하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서 많은 부부가 경제적 압박을 심각하게 느낍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 후엔 돈을 덜 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믿으셨나요? 그렇다면 아마 현실은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을 겁니다. 의료비, 생활비, 심지어 손자 손녀를 돕기 위한 추가 지출까지 은퇴 후의 경제는 우리가 젊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해결책.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은퇴 전에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합니다. 첫째, 자산 분배를 다각화하세요. 한 가지 수입원에 의존하지 말고 연금, 투자,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소득을 분산해야 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예산을 세우세요. 부부가 매달 사용할 수 있는 돈의 한도를 정하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셋째, 지출의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고 사소한 소비 습관부터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한 60대 부부는 은퇴 후 해외여행을 다닐 꿈에 들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료비가 급증하며 여행 예산이 줄어들었고 그로 인해 다툼이 잦아졌습니다. 이 부부는 결국 각자의 취미 활동을 찾아 함께 돈을 아끼며 가까운 지역에서 소소한 여행을 즐기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경제적 계획이 불투명했던 탓에 겪은 시행착오였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 함께 보내는 시간.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 은퇴 후 가장 큰 변화는 배우자와 보내는 시간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은퇴 전에는 일과 다른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개인 시간이 확보되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24시간을 거의 모든 순간 함께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해결책. 부부 관계에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각자의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한 집에 살더라도 각자가 편히 쉴 수 있는 독립된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독립적인 활동을 계획하세요.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각자만의 취미나 활동을 가지는 것이 서로에 대한 존중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셋째, 부부 공동 목표를 만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 매달 한 번은 작은 여행을 계획하거나 함께 요리를 배우는 등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추억을 쌓아보세요. 사례.
은퇴 후 한 부부는 매일 같이 식사하고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다 사소한 말다툼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동네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하고 아내는 공예 수업을 듣기 시작하면서 각자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두 사람은 오히려 더 자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함께 있을 때의 소중함을 느끼며 관계가 개선되었습니다. 3. 건강 문제 함께 관리해야 할 중요한 과제. 건강은 은퇴 후 모든 부부의 공통 과제입니다. 특히 한 사람이 건강 문제를 겪기 시작하면 그 부담이 배우자에게 전가되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지거나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면 부부가 함께 계획했던 노후 생활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해결책. 건강은 혼자 관리하기보다 부부가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매일 산책하거나 운동을 함께하는 등 간단한 활동으로도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으세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하고 필요한 치료를 조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로를 격려하는 파트너가 되세요. 건강 관리는 혼자 하기 힘들지만 함께라면 동기부여가 되고 더 지속 가능해집니다. 사례. 한 70대 부부는 남편의 당뇨로 인해 늘 다투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운동을 싫어했기 때문인데 아내는 매일 산책을 권유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귀찮아하던 남편도 점차 익숙해지며 건강을 회복하기 시작했고 두 사람은 걷는 시간을 통해 대화도 나누며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의 한마디. 은퇴 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은퇴 후 부부 관계는 준비된 만큼 유지될 수 있습니다. 관계는 그냥 두면 저절로 나빠지지만 노력하면 더 깊은 신뢰와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은퇴 부부가 겪는 문제는 결국 대화 부족과 준비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필요를 존중하며 현실적인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변화는 결코 쉽지 않지만 함께라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퇴 후에도 건강한 관계와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적인 노후의 시작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자산 격차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특히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우리는 어디에 속하는지 종종 혼란스러워하죠. 이런 자산 격차는 나이, 직업, 투자 성향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한민국에서 순자산을 기준으로 서민,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방법과 나이대별 자산 차이를 설명하면서 이를 이해하기 쉽게 세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순자산 기준으로 서민, 중산층, 부유층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 주로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이를 대략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순자산 기준으로 서민, 중산층, 부유층을 나누는 대략적인 기준과 나이대별 자산 차이에 대한 설명입니다. 1. 순자산 기준 구분 2023년 기준 추정. 서민층 순자산이 2억 원 이하. 대출 상황과 생활비 부담이 크며 주로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자산이 적은 계층. 중산층 순자산이 2억 원 10억 원. 대체로 자가 보유를 하거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낮으며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계층. 부유층 순자산이 10억 원 이상. 자산 대부분이 부동산, 주식, 사업체 등의 형태로 존재하며 자산 관리와 증식에 적극적인 계층. 2. 나이대별 자산 차이.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로 부동산 자산 증가와 노후 준비가 이루어지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20대 평균 자산 약 5억만 원 1억 원. 학자금 대출이나 주거 비용이 크며 자산 축적 단계가 아직 초기임. 30대 평균 자산 약 2억 원 5억 원. 결혼 및 자가 구입 등의 이유로 부동산 자산이 생기기 시작하며 자산 형성기에 들어감. 40대 평균 자산 약 5억 원 9억 원. 본격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며 특히 주택과 관련한 자산이 크게 늘어남. 50대 평균 자산 약 7억 원 15억 원. 자산 증가가 최대로 이루어지는 시기이며
퇴직 준비와 함께 자산을 관리하는 단계. 60대 이상 평균 자산 약 5억 원, 10억 원. 자산 축적이 멈추거나 줄어드는 시기로 자산을 소비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향이 있음. 나이대별 자산 차이는 주로 부동산 가격 상승, 경제적 여건, 퇴직금 및 연금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산 구조 이해하기. 먼저 대한민국에서 순자산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할게요. 순자산이란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그 대출금은 자산에서 빼야 하죠. 순자산이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자산의 형태는 주로 부동산, 금융, 자산, 주식, 예금, 연금 등으로 나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리고 그 집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에 따라 자산 격차가 크게 벌어지게 됩니다.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 구분하기. 통계적으로 보면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을 나누는 기준은 해마다 조금씩 변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은행과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서민층 순자산 2억 원 이하, 중산층 순자산 2억 원에서 10억 원, 부유층 순자산 10억 원 이상. 물론 이 수치는 평균적인 기준일 뿐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출 상환 능력이 충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같은 자산이라도 경제적 안정도가 크게 다를 수 있어요. 이제 나이대별 자산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대한민국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자산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50대나 60대에 접어들면 자산이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로는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여기서도 중요한 건 부동산이 자산 증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입니다. 그럼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들을 통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사례 1. 30대 맞벌이 부부의 자산 형성기. 첫 번째 사례는 30대 맞벌이 부부입니다. 이 부부는 결혼 후 첫 주택을 마련하려고 대출을 받아 서울 외곽의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이들의 순자산은 현재 약 4억 원입니다. 이 중 3억 원은 주택담보대출이고 나머지 1억 원은 예금과 주식으로 보유 중입니다. 이 부부는 아직 중산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산 형성 단계에 들어섰어요. 주택 가격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게 될 거고 대출을 조금씩 갚으면서 순자산이 증가할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금융 자산에 투자하지 않고 주택 가격 상승에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 자산이 서민층에서 중산층으로 넘어가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향후 10년간 꾸준히 대출을 갚고 주택 가격이 오른다면 중산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2. 50대 사업가의 자산 관리. 두 번째 사례는 50대 중반의 사업가입니다. 이분은 오랫동안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현재 이분의 순자산은 약 12억 원으로 대부분이 사업체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서울 도심에 있는 상가 건물 한 채가 주요 자산이고 나머지는 주식과 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부유층에 속한다고 볼 수 있지만 자산의 유동성이 크지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가에서 임대 수입이 나오고 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수익성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처럼 부유층이라도 자산의 유동성과 관리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항상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건 아니거든요. 또한 이분은 자녀에게 자산을 물려줄 계획을 세우고 있어 자산 증여나 상속 관련 법률을 검토 중입니다. 이처럼 50대 이후에는 자산 관리와 증여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다. 사례 3. 70대 은퇴자의 자산 소비기. 세 번째 사례는 70대 초반의 은퇴자입니다. 이분은 공무원으로 퇴직한 후 연금과 함께 7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이미 학비와 결혼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이제는 본인과 배우자의 노후 생활을 위해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에 들어섰어요. 이분의 경우 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자산을 팔 계획은 없습니다.
대신 연금과 저축한 돈으로 생활하고 있죠. 이처럼 은퇴 후에는 자산을 증식하기보다는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만 의료비나 예기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면 자산을 일부 팔아야 할 수도 있죠. 이 사례는 은퇴 후에도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노후 생활의 질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은퇴자들의 경우 자산의 유동성보다 안정적인 수입원이 중요한데 이분은 연금을 통해 그 부분을 해결하고 있죠. 결론. 서민층, 중산층, 부유층의 구분은 단순한 숫자로만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자산의 종류와 대출 상환 능력, 자산의 유동성 등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 자산이 순자산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나이대에 따라 자산 형성, 관리, 소비의 패턴이 달라집니다.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자산의 크기뿐만 아니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30대는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에 있으며 50대는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단계, 60대 이후는 자산을 소비하는 단계로 넘어가죠. 각 단계에 맞는 적절한 자산 관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경제적 위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설명했듯이 나이와 삶의 단계에 따라 자산의 중요성도 변화하죠. 특히 한국에서는 자산 관리의 핵심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경향이 큽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50대 중산층 부부와 30대 신혼부부가 같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그들의 경제적 상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 상환 능력, 부동산 가격 변동성, 그리고 금융 자산의 유무에 따라 자산의 질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죠. 부동산의 이중성 안정적이지만 유동성이 낮은 자산. 우리가 흔히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전반적으로 꾸준히 상승해 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일부 지역은 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에서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택 가격이 올랐습니다. 둘째, 자가주택은 거주라는 기본적인 생활의 필요성을 충족시키기 때문에 다른 금융 자산보다 안전하다고 느끼죠. 하지만 부동산은 한편으로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급하게 팔아 현금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상가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시장 상황에 따라 매매가 지연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50대 사업가의 사례에서도 본 것처럼 자산이 많아도 그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부유층의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금융 자산과 부동산의 균형이 중요한 이유. 그래서 부동산만이 아니라 금융 자산과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금융 자산, 즉 주식, 채권, 펀드 등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필요할 때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40대나 50대 이후에는 자산의 비중을 점검하고 금융 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퇴를 준비하는 50대 부부라면 부동산에만 모든 자산을 묶어 두는 것보다는 연금, 예금, 펀드 등의 일정 금액을 나누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예기치 않은 의료비나 생활비가 필요할 때 자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죠. 연금과 자산 관리 안정적인 노후 생활의 필수 조건. 또한 연금은 노후 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70대 은퇴자의 사례처럼 연금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면 부동산 자산을 굳이 소비하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처럼 꾸준히 지급되는 연금은 자산 소비를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젊은 시절에 연금의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점입니다. 30대에는 연금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투자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연금은 일찍 시작할수록 복리 효과로 인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금은 단순히 월급에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이것이 미래의 나에게 돌아올 보장된 자산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은퇴 후 생활은 결국 모아둔 자산을 조금씩
꺼내 쓰는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고, 이는 자산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산 증식의 올바른 방향. 자산을 관리하고 증식하는 데 있어 잘못된 기대를 가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단기적인 수익을 기대하고 대출을 무리하게 받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자산 증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30대 신혼부부가 주택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아 중산층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자산의 꾸준한 증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가격이 당장 오르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무리한 대출보다는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식 투자 역시도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따라 투자 방향을 작게 바꾸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에 투자해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론, 나에게 맞는 자산 관리 전략 세우기. 결국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자산 관리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각 나이대마다 경제적 상황과 자산의 구성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산을 관리해야 합니다. 30대에는 자산을 형성하는 단계로 적극적인 투자와 함께 대출 관리가 중요합니다. 50대에는 자산 증식을 위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며 연금과 금융 자산의 비율을 높여야 합니다. 60대 이후에는 자산을 소비하면서도 일정 부분의 자산을 남겨둘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사례들을 통해 본 것처럼 자산 관리에서 중요한 것은 자산의 크기만이 아니라 그 자산을 어떻게 유지하고 활용하느냐입니다. 자산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자산이 적다고 해서 불안정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상황에 맞는 전략을 세우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관리하는 것은 인생 전반에 걸친 과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우는 계획들이 미래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주의 깊은 자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요즘 들어 부쩍 귀에 자주 들어오는 말 중 하나가 은퇴 아니신가요? 사회에서는 은퇴라는 말을 온갖 멋진 수식어로 포장하곤 합니다.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누려라, 작은 행복을 찾아 떠나라 같은 로망을 심어주죠. 그런데 막상 우리가 몸담았던 일터를 떠나고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지 않는 순간 그동안 쌓아왔던 안정감이 눈 깜짝할 새에 사라지는 걸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은 59세에 퇴직하면서 내 인생도 여기서 멈춰버린 건가? 하는 극단적인 좌절에 빠졌던 한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처지에 놓인 분들의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가 왜 중요한지, 또 은퇴 후의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지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내가 이렇게까지 무력해질 줄은 몰랐어요. 한창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 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월급, 성과급이나 보너스까지 붙으면 가끔 가족들이랑 좋은 식당도 가고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나면 만만치 않은 비용도 거리낌 없이 쓸 수 있었죠. 그런데 59세에 퇴직하는 순간 그게 모두 달라지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좀 쉬면서 내 시간 가져야지,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해볼까? 하며 의욕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이 지나니 느닷없는 불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월급이라는 고정 수입 없이 지출만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누구나 예적금이 있고 퇴직금도 받아놓지만 지금까지 익숙해진 고정된 수입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드는데 뚜렷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 순간 퇴직 전에 자존감이며 계획들이 와르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죠. 은퇴가 찾아오면 몸은 이젠 쉬자라고 편해져야 하는데 마음은 급기야 어떡하지? 내일부터 뭐 먹고 살지? 라는 현실적인 고민에 시달리게 됩니다. 특히 50대 후반, 즉 60세 언저리에서 퇴직하면 재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인생에서 꽤 많은 시간을 일로 보냈는데 막상 회사 밖으로 나오니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 무력한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근데 이 상태로 몇 달만 지나면 그 무력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내가 이럴 줄은 몰랐다.
이제 와서 뭘 해야 하지? 라고 계속 자책하게 되고 우울감이 깊어지면서 조금씩 주변 사람과도 멀어지게 돼요. 딱 저처럼요. 이 사례 1 남들은 세컨드 라이프 멋지게 산다는데 나는 뭐지? 먼저 제 친구 종호 가명 얘기를 해드릴게요. 종호는 58세 때 명예퇴직을 한 케이스입니다. 그래도 다니던 대기업에서 나름 관리직이었고 퇴직금도 제법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더불어 은퇴 후에는 세컨드 라이프를 즐긴다면서 카페 창업을 꿈꾸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정년보다 조금 일찍 회사를 나온 뒤에 카페 창업을 시도해 보려니 생각보다 준비할 것이 엄청나더랍니다. 임대료, 인테리어 비용, 장비 구입, 재료비, 인건비 등등. 시중 금리도 낮아지니 굴려놓은 자금에서 나오는 이자, 수입도 생각보다 적었어요. 그래서 카페를 차리려면 결국 목돈이 크게 필요했고 만약 장사가 잘 안 되면 그마저도 통째로 날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겼대요. 그렇다고 새로운 회사를 구하기엔 나이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소기업 몇 군데 면접을 보긴 했는데 예전 연봉 수준은커녕 절반 이하를 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네요. 게다가 채용문도 굉장히 좁았고요. 그러다 보니 난 2030년간 열심히 일했는데 밖에서는 아무도 날 찾지 않는구나라는 좌절감이 크게 와서 한동안 술만 마시며 지냈답니다. 그러다 마음을 고쳐먹고 지역 상가 건물을 작은 돈으로 구입해 임대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되질 않았어요. 공실도 많이 나고 관리비 같은 자잘한 지출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결국 처음에 상상했던 세컨드 라이프는커녕 계속되는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내가 괜히 명예퇴직을 서둘렀나. 그때 조금 더 버틸 걸 이런 후회만 드는 상황에 빠져버렸습니다. 종호가 가장 크게 좌절했던 건 자기가 세운 은퇴 후 계획이 실제 현실과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남들 얘기 들을 땐 전부 멋지게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같고 유튜브나 SNS에도 은퇴 후 이렇게 성공했다는 사례만 주르륵 올라오니까 자기는 왜 안 될까 더 좌절한 거죠. 사실 그런 성공담도 특정 케이스에 불과하고 실제론 준비도 많고 시행착오도 각오해야 하는데 급하게 마음만 앞서서 뛰어들었다가 여러모로 타격을 입은 겁니다. 3. 사례 2 모아놓은 게 있어서 든든할 줄 알았는데 두 번째 사례로는 제 선배인 선영 가명 누나 얘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꽤 꼼꼼하게 재테크를 하시던 분이었어요. 가계부도 성실하게 기록하고 젊었을 때부터 적금이며 보험이며 꼼꼼하게 가입해둔 분이었죠. 그래서 정년퇴직 60세이 다가와도 그래도 좀 모아놓은 것도 있고 집도 있으니 내가 대책 없진 않지라고 늘 안심하고 있던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 막상 살아보니 이 정도 자산이면 여유롭겠지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생각보다 돈이 빨리 달아나는 겁니다. 특히 요즘 물가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가령 병원비나 약값도 예전보다 훨씬 비싸졌고 가족이 아프거나 긴급하게 돈이 들어가야 할 상황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고요. 은퇴 후에는 아무래도 젊을 때보다 건강 문제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자녀가 아직 독립 전이거나 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이벤트가 생기면 순식간에 몇 천만 원이 빠져나가기 일쑤입니다. 선영 누나도 한동안은 아픈 부모님을 부양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는 자녀 유학 자금을 보태줬어요. 그러다 보니 이건 나중에 쓰려고 모아둔 돈인데 하며 아까워도 막상 현실 문제를 외면할 순 없으니 여기저기서 계속 지출하게 된 거죠. 결국 넉넉할 거야 라고 믿었던 자산이 몇 년도 못 가 훅 줄어버렸답니다. 문제는 이미 은퇴를 했으니 추가로 돈을 벌 길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나마 퇴직 후 창업이나 알바를 해볼까 싶었는데 나이도 있고 체력도 이전 같지 않고 이 나이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계속 발목을 잡더라고요. 남은 돈을 어찌해야 하냐, 주식 투자라도 해야 하나, 부동산이라도 사놔야 하나 계속 고민만 하다가 시간만 흘렀습니다. 이제는 차라리 50대 중반부터 신중하게 더 확실한 재테크와 계획을 세워놓을 걸 그랬다. 눈앞에 닥치니 내가 생각만큼 준비가 안 돼 있었구나 하고 후회하더군요. 4. 사례 3 준비가 부족하면 관계도 무너진다더니.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제 이웃의
사시는 박씨 가명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할 당시에도 그래도 가족들과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되지. 돈이 좀 부족하면 소박하게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던 분이에요. 실제로도 우리 부부가 한 200만 원, 250만 원 선에서 알뜰하게 쓰면 되겠지 하고 호기롭게 시작하셨죠. 그런데 퇴직 직후 어느 날부터인가 부부싸움이 잦아졌대요. 생각해보면 이분은 오랫동안 회사 다니시느라 집에 있는 시간이 짧았거든요. 퇴직 후에는 하루 종일 같이 있다 보니 서로가 생활 패턴이 너무 달라 충돌이 일어난 거죠. 게다가 용돈 문제나 취미 활동, 지인들 만나는 비용 등 사소한 지출 하나하나에 예민해져서 부인이든 본인이든 신경을 곤두세우게 됩니다. 아니, 왜 또 그걸 사? 집에 비슷한 거 있잖아. 내가 항상 하고 싶던 취미인데 그럼 이거도 못해? 이런 식으로 대화가 오가다 보면 괜히 감정이 상하고 돈이 없어서 이러나? 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하죠. 사실 젊을 때는 일정 수준의 수입이 계속 들어오고 지출 구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니까 별로 티가 안 났던 문제들이 은퇴해서 수입이 뚝 끊기니 예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에 자녀들 용돈이나 손주 돌반지 같은 기념일 선물 비용이라도 생기면 순식간에 예산이 무너지고 그러다 보면 부부간 갈등이 더욱 커집니다. 결국 박 씨는 은퇴 후에는 가정 경제 설계만 제대로 해두면 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부부가 서로 소통하고 갈등을 해결할지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하더라라고 토로했습니다. 예전엔 내 마음대로 어느 정도 쓸 수 있었는데 이젠 상대방 동의 없인 큰 돈은커녕 작은 비용도 고민해야 되니 관계도 겉돌고 내 마음도 다치고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은퇴 후 삶이라는 게 단순히 돈 문제만은 아니고 인간관계와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서 생각보다 복합적인 문제가 얽힌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자, 이렇게 세 사람의 사례를 들어봤습니다. 물론 다들 상황과 배경은 조금씩 다르지만 결국 공통점은 퇴직 이후에 찾아오는 심리적, 재정적, 관계적 어려움이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주변 사람들과 저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몇 가지 현실적인 팁을 정리해 봤습니다. 재정 계획은 구체적이고 보수적으로 어느 정도 모이면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퇴직 후 월별로 쓰게 될 생활비와 고정 지출, 예상 외 지출, 의료, 비가족, 이벤트 등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잡아야 해요. 그리고 수입이 없을 때 가정해 볼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아주 보수적으로 자산 배분을 해야 하죠. 새로운 1억은 소일거리라도 미리미리 찾아놓기. 무조건 대박 창업을 하겠다는 욕심보다는 작은 일부터 천천히 시도해보는 게 안전합니다. 예컨대 퇴직 전에 업무 역량을 활용한 자격증을 따두거나 재취업 지원센터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자리를 모색해보는 거예요. 오랜 직장 생활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있으니 그걸 적절히 연결시킬 길을 찾으려고 노력해보면 의외의 기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부부 또는 가족 간 대화를 통한 라이프 스타일 설계. 돈 문제만큼 중요한 게 가족 간의 생활 패턴과 소통법입니다. 은퇴 후에는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니 같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그동안 몰랐던 갈등이 드러날 수 있어요. 서로 취미나 관심사가 어떻게 다른지, 또 가정의 경제 운영은 어떻게 할지 미리미리 충분히 이야기하고 합의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해요. 몸 관리, 정신 건강도 챙기자. 은퇴 후 불안이나 우울감이 찾아오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을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자책하기보다는 지금 내 몸과 마음이 쉬이 안정되지 않는구나라고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는 게 좋아요. 또 규칙적인 운동이나 친구들과의 소규모 모임 등을 통해 사회적 유대를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나만의 정체성 찾기.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직장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난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내가 못 알아봤던 나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 스스로에게 내가 잘하는 건 뭘까? 내가 좋아하는 건 뭘까? 를 질문해 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직장인이 아니라도 내가 할 수 있고 세상에 보탬이 될 수 있는 활동들은 많습니다. 봉사활동, 동호회 참여, 지역 사회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길을 탐색하며 내 정체성을 확장해 보는 거죠. 6. 퇴직의 순간이 모든 걸 끝내는 건 아니에요. 위 사례들을 보면 저도 그렇고 주변에도 은퇴로 인해 큰 충격을 받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통장에 돈이 끊기는 순간 나도 이제 끝인가? 라고 자괴감에 빠지는 건 어찌 보면 인지상정이죠. 30년 혹은 40년 가까이 유지되던 삶의 패턴이 한순간에 바뀌니까요. 하지만 이걸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냉정하게 따지면 우리는 재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이 예전만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고 인간관계에서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내가 이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삶의 방식, 새로운 취미나 일, 그리고 다른 형태의 인간관계를 시도해 볼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은퇴는 어쩌면 내 삶을 다시 설계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기회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다만 그걸 긍정적으로 살려내려면 실질적인 준비와 마음가짐이 꼭 필요합니다. 앞서 말한 재정관리, 부부간 대화, 그리고 새로운 일거리나 활동을 찾는 과정 등에 충분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 은퇴 후에도 분명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7. 맺은 말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면서 내가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준비 없이 퇴직을 맞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작은 한 걸음씩 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찾아보세요. 인터넷 강의나 문화센터 등에서 새로운 기술을 배울 수도 있고 지역 사회봉사나 동아리에 참여하면서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죠. 그리고 아직 은퇴 전이라면 시간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퇴직 후의 재정과 라이프 스타일을 현실적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회사를 오래 다녔다면 회사 내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은퇴 지원 프로그램이나 교육, 상담 기회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막상 찾아보면 제법 쓸만한 프로그램들이 존재하기도 하거든요. 퇴직을 한다고 우리의 삶이 당장 끝나버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누리던 월급과 직장인 신분이 없어지는 순간 그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상당한 고민과 실행이 필요할 뿐이죠. 그렇지 않으면 한 달, 두 달이 지나며 급격한 무기력과 불안, 그리고 관계의 파탄까지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지금껏 많은 은퇴자들이 호소해온 바입니다. 부디 오늘 이야기가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나 이미 은퇴 후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통장에 돈 끊기자 인생도 멈췄다. 는 말이 현실이 되기 전에 아니면 이미 멈춰버린 듯한 지금 이 순간에라도 다시금 삶을 움직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가장 빠를 때라고 하잖아요. 한 번의 선택, 한 번의 시도로 인생이 확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요. 말이 쉽다고요? 네, 저도 압니다. 말처럼 쉽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저앉아 있기엔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은퇴는 분명 그 자체로 큰 사건이지만 그만큼 내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준비된 은퇴는 내 삶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당장 오늘부터 작은 액션 하나씩 실행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걸음이라도 그 발걸음이 쌓이고 쌓이면 분명 안정적이고 풍요로운 은퇴 생활로 가는 길이 되어줄 테니까요. 60세 은행 부지점장의 퇴직 후 고백,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라는 말을 듣고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면 이런 상황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을 거예요. 은퇴라는 게 생각보다 갑작스럽고 그동안 쌓아온 명함이나 직함이 사라지면 내 존재 가치가 흔들리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지금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직장에서 벗어나면 나를 누구도 찾지 않는구나 하고 느낄 때가 오더라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길게 해보려고 해요. 누군가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넘길 수도 있지만 막상 은퇴를 앞둔 사람이라면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만은 않을 겁니다. 아마 진짜로 나도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은퇴에 대해 미리 준비하고 마음의 자세를 다지고 사회적 관계나
삶의 의미를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론. 은퇴 후의 일상과 심리 변화. 은퇴하면 먼저 일상이 완전히 달라져요. 출근을 안 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해야 하지? 부터 막막해질 수 있어요. 어쩌면 첫날이나 둘째 날은 와, 이제 완전 해방이다. 자유다. 하고 두 팔을 벌릴 수도 있지만 그 기쁨도 잠시고 일주일, 한 달이 지나면 조금씩 지루함이 밀려오기 시작하죠. 그때쯤 되면 직장 생활할 때는 꿈도 못 꾸던 배부른 소리처럼 들리던 심심하다라는 말을 내뱉게 되는 거예요. 게다가 아직까지 우리는 나이 60이 넘으면 소위 노인이라 부르는 관념이 깔려 있지만 사실 60은 요즘 기준으로 그렇게 늙지도 않았고 체력도 그리 나쁘지 않아요. 더 살 날이 길고 무엇보다 건강하게 80세, 90세까지 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회사와의 인연이 끊기는 순간 사회적 역할도 뚝 끊긴 기분이 들기 마련이고 그게 사람을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건 내 정체성의 붕괴와 일상 패턴의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은퇴 후에도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하는 이유. 은퇴 후에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아무 계획 없이 무턱대고 쉬면 되겠지 하고 지내면 그 많은 시간이 때로는 공허와 무력감으로 바뀌기도 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에는 일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스트레스 받기도 하지만 그만큼 성취감도 느끼고 또 월급이라는 경제적 보상이 따라오니까요. 내 삶에 이유가 있는 느낌이죠. 그런데 갑자기 그 일자리가 사라지면 내가 이 사회에서 쓸모가 없어진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하신 분들에게는 새로운 목표나 의미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꼭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봉사활동일 수도 있고 취미를 더 깊이 있게 즐길 수도 있고 작게나마 자영업을 시작하는 분도 있고 또 체육관이나 동호회를 통해 꾸준히 운동하고 사람들과 교류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내가 매일 뭘 하면서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재정 준비 은퇴 후 경제적 불안. 또 아무리 개인적 소명의식을 갖고 있어도 현실적으로는 돈 문제가 따라오죠. 직장 그만둔 뒤에는 월급이 뚝 끊기니까 한 달에 얼마나 지출을 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동안 적금을 부어놓았거나 퇴직금을 받아서 어느 정도 갖고 있긴 해도 요즘 사회 분위기를 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고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들이 늘어나죠. 자녀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면 결국 내가 벌어놓은 자산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계획을 세워야 해요. 젊을 때부터 조금씩 연금 저축을 꾸준히 들거나 노후 대책으로 임대 수익을 바라볼 부동산을 마련하는 등 수입의 파이프를 여러 개 만들어두는 것도 좋고 은퇴 후에 알바 수준이라도 좋으니 조금씩 계속해서 수입이 들어올 만한 일을 찾는 것도 방법이에요. 경제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가족이나 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도 심적으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은퇴라는 게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커다란 사건이고 이에 맞춰 준비와 적응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허탈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은퇴 후 삶을 설계해야 합니다. 사례 1 현직일 때만 친구였나? 하는 배신감. 예를 들어 첫 번째 사례로 30년간 은행에서 일한 박 과장님을 떠올려 볼게요. 인맥도 많고 승진할 때마다 여기저기 축하받으며 지내셨던 분이에요. 누구든 나한테 뭘 물어보러 찾아오고 골프 약속이며 술자리며 늘 초대가 끊이지 않았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자 연락이 뚝 끊기더라는 거예요. 평소에는 본인을 엄청 챙겨주는 것 같았던 동료들도 알고 보니 결국 같이 일하는 관계에서 비롯된 부분이 컸던 거죠. 처음엔 섭섭함도 있었지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동안 바쁘게 살면서 진정으로 내 사람을 만들 기회를 놓친 게 아닌가 하는 후회가 들더랍니다. 그럼 박 과장님이 깨달은 건 조금 더 일찍 진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거였어요. 결국 은퇴 후에는 본인을 찾아주는 사람보다 내가 찾아가도 편안하게 맞아줄 수 있는 사람의 존재가 훨씬 중요하다고 박 과장님은 이야기해 주셨어요. 사례 2왜 이렇게 공허하지? 하고 방황한 김 부장님.
두 번째 사례로는 IT 업계에서 꽤 높은 직책까지 올라갔던 김 부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늘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는 생각으로 버텨왔대요.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하루 종일 할 일이 없어서 멍하니 TV만 보게 되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여행을 좋아하던 분이었는데 평소엔 회사가 바빠서 길게 여행 갈 시간도 없었거든요. 은퇴하고 나니 드디어 마음대로 떠날 수 있겠다 싶어서 여행을 가봤는데 가서도 뭔가 텅 빈 느낌이 들더래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때는 여행 가면 행복하겠다 생각했는데 막상 여행 와보니 외롭고 공허해서 즐겁지가 않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결국 김 부장님은 여행을 좋아한다면 혼자서만 다니지 말고 같은 취향의 사람들과 같이 하거나 여행 동호회 같은 곳에 참여해 보는 게 어떨지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온라인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만나서 여행 프로젝트도 기획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책 읽고 세미나도 열면서 은퇴 후의 시간을 보다 알차게 보내게 됐어요. 혼자서는 절대 즐길 수 없었던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걸 다시 실감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례 3 은퇴 후 소규모 창업에 도전한 이 차장님. 세 번째 사례는 다소 다른 방향인데 은행에서 지점장 바로 아래까지 올라갔지만 40 후반에 퇴직한 뒤 작은 카페를 열어보신 이 차장님 이야기를 해볼게요. 사실 요즘도 퇴직 후에 카페나 식당 창업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 차장님도 처음엔 한가롭게 카페나 운영하면서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었대요. 근데 막상 해보니 그렇지가 않아요. 커피 맛이야 유명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준비해봤지만 가게 위치나 마케팅, 매출 관리 이런 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았죠. 하루라도 손님이 적으면 불안해지고 자영업은 몸과 마음을 다 써야 하거든요. 결국 12년간은 적자도 보고 인건비 아끼느라 직접 가게 청소, 재료 수급까지 다 뛰면서 몸 고생, 마음 고생 엄청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얻은 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간부로 일할 때는 지시만 하면 됐는데 이제는 직접 모든 걸 발로 뛰니까 비로소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요. 또 카페를 운영하다 보니 단골 손님과 인간적인 교류가 생겨서 오히려 내가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 작은 공간이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구나 하고 실감하셨다는 거예요. 이 차장님은 결국 일정 기간의 고생 끝에 수입도 조금씩 안정되고 친한 고객들하고는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정을 쌓게 되었다고 해요. 이처럼 은퇴 후 창업은 쉽지 않지만 잘 준비하고 자신의 역량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라면 삶의 의미와 수입을 동시에 잡을 수도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어요. 결론 은퇴 후 삶은 새로운 출발. 결국 60세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넘긴 분들께 혹은 그보다 더 젊은 분들께도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은퇴 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점이에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는 감정은 내가 예전만큼 필요한 사람이 아니게 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하지만 사회에서 찾지 않는다면 내가 직접 새로운 길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끈끈하게 유지하고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활동을 찾고 경제적 계획도 치밀하게 세워서 내 인생을 더 오래 즐겨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려면 당장 노후 대비가 시급하지 않더라도 하루아침에 훅 닥쳐오는 은퇴를 너무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혹시 지금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쳐서 빨리 은퇴하고 싶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막상 은퇴하고 나면 이게 뭐지? 하고 황당할 수 있어요. 자유를 얻었지만 뭔가 공허하고 외롭다는 느낌 말이죠. 그러니 직장에 다닐 때부터 천천히 취미나 봉사, 모임 등 다른 사회적 연결고리를 만들고 경제적 기반도 가능한 한 탄탄히 다져두는 게 중요해요. 사실 은퇴란 인생 2막 혹은 더 길게 보면 3막까지도 이어지는 새로운 시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업무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대신 모든 걸 내 힘으로 스스로 계획하고 이끌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이 단계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히려 인생의 참맛을 찾고 자기가 진정 좋아하는 일을 즐기고 더 풍성한 관계를 맺게 되기도 해요. 반면 아무런 대비 없이 은퇴를 맞으면 사회적 고립감이나 경제적 불안으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은퇴가
우리를 한순간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찾지 않는다라고 느껴진다면 내 인맥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만나고 싶은 사람한테 내가 먼저 연락해 보세요. 생각보다 문을 열고 나가면 또 다른 세상이 있더라고요. 친구도, 후배도, 동호회 사람들도, 은퇴자 모임도, 봉사단체도 있어요. 내 공백의 시간을 의미로 채워줄 곳은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카페나 온라인 쇼핑몰 혹은 작은 컨설팅 일이라도 시작할 수 있다면 그걸 통해서 또 다른 즐거움을 찾을 수도 있어요. 그 과정은 때때로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이 인생의 큰 기쁨이니까요. 은퇴는 끝이 아니라 이제 진짜 내 걸 해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겁도 나고 막막하기도 하지만 한 발씩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나 아직 살아있네 하는 순간들을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엔 누가 날 찾아주지 않아도 내가 찾아갈 사람과 내가 찾아가야 할 일이 훨씬 많아져 있을 거예요.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우리의 60세 이후, 그리고 70세, 80세까지의 삶을 그려보고 그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찾는 여정에 함께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